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이번 주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티나게 팔린 슈퍼카 누가 샀나 봤더니 85%가 법인. 이 얘기는 제가 책에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슈퍼카들을 많이 사고 있고, 시중에 굴러다니는 많은 슈퍼카들이 법인 소유라는 것들은 이렇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최고 44억 5천만 원짜리 차도 있다고 합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되기도 하고요. 제 책에 소개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이 그 차를 갖고 있기에는 비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인 처리를 하는 거고, 일단은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나요? 법인을 공부하시는데 저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법인 공부를 좀 해보셔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법인 공부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자산을 법인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다 10억 넘잖아요. 법의 세율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여론 형성도 있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여론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을 바에는 이런 것들을 내 자산의 보호 도구로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에도 소개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본인 확인 없이도 술술, 그래서 피싱범에 1억 내준 신협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된 거냐면, 타행의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이 피싱으로 털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계좌에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금융결제원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안이 약한 은행들을 뚫어본 거죠. 그래서 신협이 털려가지고 본인 확인 절차가 보통 핸드폰이나 어떤 SNS 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안에 있던 계좌에서 5천만 원과 적금 5천만 원 해서 1억이 털렸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가 상당히 편하긴 한데 이러한 단점들도 있으니까 입출금에 대해서 SNS나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 그래서 갭투자 사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SNS 상으로 알바생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명예만 빌려줘라, 단지 조건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조건으로 온라인상에서 알바생들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를 3억 5천에 전세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매매를 하려면 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를 알아보는데, 전세라고 하면 3억 5천에 그냥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집된 알바생들에게 이 집을 넘기면서 이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5천이 남겠죠, 시세보다. 그러면 이 5천을 각종 수수료로 분배를 하고, 이 중에 뭐 100만 원 정도는 이 알바생에게 주겠죠. 대신에 이 알바생은 역전세에 되는 이 깡통주택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산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이 어떤 집을 얻는데도 상당히 위험 수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부동산에 대한 학습이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뒤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주택 기간을 가점으로 해주는, 즉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가점이 되는 위험한 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환기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먼지 마시고 있다.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필터를 한 10년 동안 안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먼지가 쌓인 것들을 그대로 마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6년 이후에 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아파트 시스템 자체로 공기순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순환시켜주고 공기가 정화가 되는데, 거기에 필터 교환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곰팡이에 오염된 그런 공기를 마시게 되는 거죠. 다용도실이나 이런 데 분명히 있을 테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4월부터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 같은 것을 통해서 필터는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왜냐하면 이런 공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뭐냐면, 우리 집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윗집 아랫집 그 통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염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밑에 층에서 화장실 담배 피면
담배 냄새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러한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 공동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장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은행이 완전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5대 금융지주 이자 수익만 지금 20조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도 많이 오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80% 이상이 담보대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빚을 못 갚고 한다 하더라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용등급이나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출 금리는 올리게 되는 거죠. 대출 금리 1%당 한 12조 가계부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담들은 고스란히 은행의 소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은행 보증 상품들을 은행에서 많이 팔아요. 무슨 얘기냐면 담보보다 더 확실한 거죠.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상당히 낮아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임대차 3법을 비웃는 임대인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임대차 3법이 보여주기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세금 압류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산세를 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세금 압류가 들어오게 돼요. 내 어떤 집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 압류라는 것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저당의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부터 선순위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 월급에 대한 급여 채권이라든가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압류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순위로 뛰어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런 세금 압류들이 들어와 있게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전세 대출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금 처리 안 하겠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비워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들어오는 형태도 어렵지 않아요. 뭐 나중에 나가신 분들이 집주인이 들어왔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나가서까지 굳이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벌금을 많이 물게 된다면 집주인이 들어오는 건 전입신고 안 하면 끝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전입신고 했다가 공실로 비워놔도 돼요. 그럼 공실로 비워놓는 그 기간에 어떤 손해보는 부분들이 전세금 상환하는 것보다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실 뭐 6개월, 1년 된다고 해서 큰 손해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전입신고 해놨다가 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설프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법보다 우선해야 될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사태를 막는 법입니다. 뭐냐면 전세보증 가입을 하고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대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 기사에서도 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장 지급할 수 없다. 보류 심사가 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틀을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가 그냥 뭐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11일. 이때가 날이 바뀌는 자정 0시라고 보시면 만약에 이때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한다는 경우는 대부분 다 6시 이전이 되겠죠. 주민센터 문을 여는 시간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시간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길 0시, 즉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은 따로 영상을 찍어볼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찍어야 될 영상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대상포진으로 얼굴이 지금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영상도 판서만으로라도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 길 0시, 즉 오늘 밤 12시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맹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왜 못 받게 됐냐? 이 시간 내에 집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인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매매를 해버린 거죠. 약간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대의변제의 어떠한 법적 효력을 찾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대의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이 시간 내에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는 거죠. 은행의 어떤 대출 심사를 꾸준히 받고 있다가 10일 오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이 남는 시간 내에 근저당 설정했던 것들의 은행 서류를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근저당은 이날 생기게 되고 내 대항력은 이 11일 날 0시로 생기기 때문에 제 전세권에 대한 어떠한 우선순위가 이 근저당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은 나중에 대출로 넘어가게 되면 이 근저당 순위에 밀려서 전세금 날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대항력을 이 전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무조건 들어와서 전세금 안 내게 되면 이 점유에 대한 또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문제가 생기는데,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건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자계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미 전자계약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거나 어떤 전세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전자계약은 하는 순간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까지도 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는 안 할까요? 뭐 제가 몇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귀찮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제도가 아직 뭐 활성화된 다양한 이유가 있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계약을 의무하고 여기에 찍힌 시간을 근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스템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중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방법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더불어 저는 현실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에는 딜러분과 흥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차 사는 시대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산차는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만 지금 신났어요.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점유율이 높아져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흥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는 것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뭐 편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떠한 기사분과 택시 요금을 흥정하고 어디로 가고 이러한 대화 자체가 요즘은 싫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뭐 MZ세대라고도 하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버리고 더 이상 어떤 흥정이나 거래나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국산차도 매장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수백억은 연간 들 겁니다. 왜냐하면 매장 하나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매장 하나당 매달 뭐 수천만 원 이상 들게 됩니다. 이런 게 수백 개 운영이 되려면 유통 과정에서 매장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차 가격에 녹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점 방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딜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뛰어나냐?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다방면에선 뛰어나겠지만, 저 같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한 가지 차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이 차 한 대만 놓고 보자면 저의 지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7인승 차를, 원래는 보통 5인승 차를, 저 같은 경우는 가족도 좀 태우고 해야 되고 부모님도 태워야 되니까 7인승 차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3-4군데를 다니는 동안에 있어서 이 7인승 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 자체에도 모든 차를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차만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점을 만들어 놓는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되고, 딜러분께 이 차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들에서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보다도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딜러라고 하지만 모든 차의 모든 어떠한 옵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 한 차에만 집중하고 있는 소비자가 그 차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구매 후기나 이런 블로거들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올려놓기 때문에 이 지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개인 협회들을 통해서 많이 막히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 판매인들을 스톡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 저보다 금융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중개인들이 모든 집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어떤 포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떠한 인프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시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도 아주 그냥 댓글로 별의별 욕을 다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협회들에서 망다고 해봤자 영국의 붉은 깃발법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뭐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의 시초잖아요. 그런데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시속 한 30km로 달릴 수 있는데 마차는 고작 3km에서 5km 정도밖에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영국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빨리 이 자동차가 달릴 수 없게 법을 만든 겁니다. 즉, 이 마차협회나 이런 데서 더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규제를 한 겁니다. 산업의 역량들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깃발, 즉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끔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의 시초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다른 유럽들에게 어떤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산업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산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